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 시대 핑크캣입니다. 오늘 강의는 추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세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도 해볼 겸, 그리고 차트 우측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추세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가지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고점과 저점을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이 고점과 저점을 찾는 거에 못지않게 이 추세를 쫓아가는 방법, 이 추세를 쫓아가는 방법 매우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고저점은 어느 정도 찾아가겠는데 추세를 모른다. 반만 아는 것이고요. 추세는 보이는데 고저점이 어딘지 불분명하다. 이것 또한 반만 아는 것입니다. 이 고저점과 추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죠. 추세를 찾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보조지표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보조지표 중에서 추세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추세를 많이 확인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볼린저 밴드로 과연 추세를 찾아갈 수 있는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서요. 깨끗한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항생 960틱 차트네요. 가격 지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인 볼린저 밴드를 갖고 추세를 한번 찾아보기로 했으니까 볼린저 밴드를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하나 올렸고요. 기간값은 120의 2짜리 좀 길게 잡았습니다. 추세라는 거는 마디마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통틀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트를 조금 확장시키고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잠시 가려줍니다. 중심선만 남았는데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가는 시가, 고가, 종가, 한 개의 캔들의 시가, 고가, 종가를 3등분해서 평균값을 내서 그걸 다시 이동평균한 선입니다. 이건 이동평균선이죠. 결과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성, 이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 바로 추세가 됩니다. 이동평균선의 원리는 이전 가격에 비해서 새로운 들어온 가격의 평균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이게 추세이죠. 추세란 증가된 힘, 즉 모멘텀이 계속 한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힘을 추세라고 하죠.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계속 평균값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모멘텀이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추세가 됩니다. 추세 참 쉽죠? 예, 쉽습니다. 이전에 이동평균선으로 고점을 볼 때 이동평균선이 꺾인다,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 여기가 고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고점과 저점들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고점, 여기가 또다시 위로 꺾이니까 여기가 저점이 되죠. 고점, 저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추세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하나만 갖고도. 그런데 먼저 번에 설명했듯이 이것이 이후에 차트 우측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는 읽을 줄 알아도 이후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죠. 단점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단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도 못 맞추는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가능한 최대한 높은 확률의 방향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동평균선이 꺾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 더 낮은 저점이 두 곳이나 보이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생기죠? 왜 여길 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저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갈까요? 현재 중심선을 가고 있는 선은 120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하방으로 갈 때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죠. 즉 이것은 하방 추세 안에 마디 저점이 됩니다. 마디 고점, 마디 저점. 여기서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의 시작 저점은 이 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의 초반에 마디와 추세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반쪽밖에 모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추세가 하향으로 갈 때 하방으로 이렇게 배팅을 시도해 보죠. 추세대로 배팅하라고 했으니까 하방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심선을 올라탑니다.
여기 올라타면서 상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했을 때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추세의 첫 시작점, 추세의 첫 저점이 나오죠. 추세의 첫 저점에서부터 상방으로 올라가면 이때부터는 상방 배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추세와 고저점의 위치, 그리고 어떠한 고저점이 추세에 연관된 고저점인가, 이러한 것을 배워놓을 필요가 있죠. 오늘은 볼린저 밴드로 추세를 찾아본다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서 이 등락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볼린저 밴드 외에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선의 기울기는 곧 추세가 된다고 했죠. 급한 추세, 조금 약한 상승의 추세, 약한 하락의 추세, 그리고 반전하면서 약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선은 120짜리니까 여기 몇 개를 더 띄워놨는데요. 60짜리 하나 추가해 보고요. 그리고 다시 30짜리 절반씩 낮춰 보겠습니다. 기간값이 달라짐으로써 각도도 달라지고 반전하는 모습, 위치도 모두 달라집니다. 아까 여기가 120짜리의 추세 기준이라고 그랬으면, 시작점의 기준이라고 그랬으면 30짜리에서는 여기서 꺾어지니까 이것이 추세의 기준 시작 저점이 되겠죠. 이와 같이 기간값을 고쳐서 추세의 형태를 따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2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만 120짜리 기준이 120짜리가 꼭 맞다, 어떻다 그럴 얘기는 필요 없고, 자신의 매매 주기에 따라서 어떠한 이렇게 기간값을 정해서 짧게 가실 분은 뭐 30도 좋고요, 중간집은 60도 좋고요, 더 짧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건 선택이라고 했죠. 선택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중심선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갖는 중심선 개념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진 기본 원리인데요. 표준 편차 개념입니다. 표준 편차란 이렇게 중심에 놓고 이런 식으로 도표가 그려지죠. 네, 지금 도표를 갖고 오진 못했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에 가장 많은 값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바깥으로 나갈수록 값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표준 편차의 원리인데요.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가 이 표준 편차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가운데 부분의 값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평균되는 사람들, 평균되는 물질들, 단체들이 가장 많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 가운데에 중심되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 값입니다. 올라갔던 내려왔던 이 이동평균선에 가장 많은 값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이 바깥쪽 확률이 적은 쪽에 있는 것들은 가장 확률이 많은 쪽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이동평균선 쪽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힘을 갖다가 이 힘이 빠지면 다시 이동평균선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이 성격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됩니다. 회귀하여 이동평균선에 근접한 가격이 다음에 발생되는 모멘텀을 갖지 못한다 하면 이 중간 지역에 그대로 잔류하게 됩니다. 잔류하는 동안에는 이 가격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볼린저 밴드의 핵심입니다. 표준 편차의 이 딱 중앙선이 이동평균선 값인데요. 이동평균선에서 주변에 머물러 있으면 이 주변에 머물러 있는 값만큼 밴드가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밴드의 폭은 넓어지고 좁으면 좁을수록 밴드의 폭은 좁아집니다. 즉, 표준 편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밴드의 폭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심에서 얼마 못 가고 회귀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지 못하면 밴드의 폭은 당연히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좁아진 밴드폭 안에서는 추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그려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밴드의 폭을 지켜보죠. 밴드 폭이 이 정도 됩니다. 상단, 하단 이 정도 되는데 추세를 갖기 시작하면 모멘텀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강한 모멘텀이 발생해서 추세가 이렇게 기울기가 상승 쪽으로 급하게 올라가면
밴드의 폭이 이만히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죠? 즉, 이 중심값에서 표준편차 안쪽으로 중앙선 안쪽으로 가까이 있을 때에는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다가 추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밴드의 폭이 늘어납니다. 이 밴드의 폭만 쳐다봐도 그리고 밴드가 늘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제부터 추세가 나올래나 보다 하고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추세의 시작이라고 봤을 때 밴드가 일정 간격으로 늘어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크게 밴드의 폭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값이 대략 26,500에서 여기 26,600 이 정도까지 600 좀 넘게까지 한 300틱 이상 상승을 하고 또 하락하고 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큰 추세가 나타나려면 이 밴드 폭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고저점이 비슷한 밴드폭을 갖고 있다면 이 300틱 이상의 추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원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조지표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추세 스퀴즈입니다. 이 추세 스퀴즈는 이 밴드의 폭을 측정해서 그 값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은 120짜리고요. 아래쪽은 60짜리입니다. 120짜리의 가장 고점은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서 이 모멘텀, 밴드의 폭이 가장 넓게 늘어나는 이 모멘텀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가격도 더 이상 위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게 꺾인다고 해서 밴드의 폭이 좁아든다고 해서 가격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확률상 여기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추세를 볼 때는 조금 긴 것을 갖고 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증명이 됩니다. 60짜리 밑에는 60짜리인데요. 60짜리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주가는 이후에 올라가죠. 이것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밴드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는 60짜리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 가능한 조금 길게 보시는 것이 완성된 추세를 보기에 편리합니다. 중심선에 회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회귀하는 지점을 몇 군데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심선에 와서 회귀하고 있죠. 이때 스퀴즈 값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2선입니다. 평균 내면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이쯤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여기 완전히 여기 영선에서는 완전히 표준 편차가 제로인 상태니까 말고요. 이쯤 평균선 쪽으로 봤을 때 평균선 아래쪽에 있을 때에는 추세는 없다라고 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퀴즈 값이 이렇게 상승으로 올랐을 때까지 추세는 없고 기다려야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차트 전체 구간을 펼쳐놓고 볼린저 밴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표는 스퀴즈의 변형인데요. 이 기본의 스퀴즈 선을 0선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서 마이너스 값도 표시해 준 것입니다. 파란색일 때는 중심선 밑으로 확장되는 구간, 빨간색일 때는 중심선 위쪽으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즉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스퀴즈 값을 놓고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좁아진 스퀴즈의 값이 좁아진 이 정도 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그어놓고 본다면 아까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중심값 부근에 몰려있는 표준 편차가 생길 때에는 이것 때는 추세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연장해서 만들 수 있죠. 스퀴즈의 변화, 즉 밴드폭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 좌측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좌측에 보면 빨간색으로 확장이 되고 있죠. 밴드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때 주가를 보면 역시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구간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좋은 습관이 되죠. 이어 고점이 하나 나타나고요. 여기 고점이 하나 나타나고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뀔 때에는 하단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단으로 벌어질 때 현상을 보면 여기 급격하게 또 이렇게 조금 줄다가 다시 급격하게 하방으로 밴드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늘려갈 때 지점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대략 이렇게 밴드선을 터치하거나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탈을 해서 돌파를 합니다. 즉 모멘텀이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강도의 모멘텀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밴드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는데요. 통과해서 올라갈 때 보면 모멘텀이 줄어서 밴드 안으로 주가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중심선을 향해서 회귀하는 과정이죠. 이 회귀할 때는 무엇이 생긴다 그랬죠? 추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종국에는 다시 중심선에 딱 들러붙고 중심선을 돌파하면서 밴드 상단 쪽에 닿습니다. 이럴 때 스키즈를 보면 이렇게 극도로 좁아집니다. 즉 여기는 추세가 없는 구역이 됩니다. 추세가 없는 구역을 지나서 약하게 상승과 하락을 시도하고 있고요. 여기 때 보면 수평선, 이 중심선이 수평 비슷하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밴드도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어디선가 스키즈 값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아까 이 부분과 같이 밴드선을 이탈하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밴드 폭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상승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요. 상승이 일어나는 지점을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또다시 밴드를 터치하거나 따라가거나 돌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밴드가 확장될 때마다 이렇게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을 주의 깊게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고점인지 추세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밴드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극도로 좁아지는 축소되는 이 구간에 와서는 모든 매매를 잠시 멈춰야 되는 구간이 되는 것이죠. 여기 요만큼을 위에서 아래로 범위를 정해놓고 추세가 없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살짝 벗어났다, 하방으로 벗어났다, 상방으로 벗어났다, 이런 현상. 이렇게 살짝 하방으로 벗어났다, 상방으로 벗어났다, 다시 또 중심선으로 회귀하는 현상. 근데 여기 돌파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돌파가 모멘텀을 갖고 추세를 만들려 하려면 앞에 여러가지 조건과 같이 복합적으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돌파는 이미 완성되었고요. 이것을 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돌파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밴드선을 타고 가든가 아니면 저점들을 다 높여야 합니다. 이때 스키즈의 값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 몇 가지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계속 이것을 추세로 보고 쭉 홀딩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설명 중에 저점을 높여가야 한다는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요. 이 저점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 저점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높이지 못하고 너무 많이 내려오면 이평선에 가까이 가는 회귀 현상으로 읽혀집니다. 따라서 이 스키즈의 값이 줄어듭니다. 스키즈 값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고점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점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합니다. 바로 이 더블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입니다. 표준 편차값이 2인 경우, 1인 경우, 하단에도 2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표시를 이중으로 해줍니다. 이때 범위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돌파하는 경우가 2일 때에는 95%, 1일 때에는 68% 정도 됩니다. 이러한 정도의 확률을 갖고 저점이 68% 이상 계속 벗어나 있다면 계속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게 되죠. 68%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키즈도 극도로 좁아져서 더 이상의 추세를 만들지 못합니다. 또한 2선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1선마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구간에서도 역시 스키즈는 증가하지 못합니다. 지금 강의 중에 이렇게 스키즈 값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교재들을 보게 되면
밴드의 폭이 가장 좁아진 이러한 지점들을 보고 스키즈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스키즈가 출현했다,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이죠. 스키즈가 발생하고 밴드가 넓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설명을 하던 결과는 마찬가지니까 이 점 처음 스키즈를 이해하시는 분은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는 도중에 이 우측으로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돌파한 지점 이후에 이 스키즈의 값이 벌어질까요? 이 스키즈의 값만 판단해 보기 위해서 위로 쭉 올려갖고 스키즈만 대형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측으로 쭉 이동을 하면 밴드의 폭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밴드의 폭보다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좁아집니다. 주가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캔들 쪽에 이렇게 늘려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볼린저 밴드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밴드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 스키즈 값이 벌어지기 전에는 추세는 없다. 이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스키즈 값이 급격하게 늘어나든가 이렇게 쭉 늘어나든가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쫓아가든가 아니면 약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밴드폭을 갖고 있어야만 주가의 등락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스키즈의 값은 여기서는 잠시 매매를 멈추고 잠시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죠.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쪽에 볼린저 밴드 120짜리, 아래쪽은 60짜리 밴드를 두 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찾는 추세는 아래 5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볼린저 밴드에서도 충분히 추세를 찾아낼 수 있고 추세의 시작과 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습하는 기분으로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1번은 중심선 방향입니다. 이 중심선의 방향 그 자체가 추세이므로 이 추세를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강할 때는 강하게, 약할 때는 약하게, 또 수평일 때는 수평인 대로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준편차 1과 2, 표준편차 2, 표준편차 1, 밑으로도 1, 2가 있습니다. 추세를 가지려면 표준편차 2와 표준편차 1 사이에 주가가 존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만한 모멘텀이 없다면, 이렇게 1선과 2선 사이를 진행할 만한 모멘텀이 없다면 추세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모멘텀을 갖기 시작하면 세 번째 밴드선 타기나 또는 돌파 현상이 자주 목격됩니다. 밴드선을 쭉 따라가던가 아니면 중간중간 돌파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1선과 2선을 타고 지나가는 이 중간에 밴드 폭이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가, 이 폭을 주의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밴드 폭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매매를 마감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회귀현상이라고 그러죠. 회귀현상은 이 중심값으로 주가가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중심값으로 되돌아가면 당연히 밴드폭은 좁아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좁아진 밴드폭 내에서는 큰 등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20처럼 긴 추세를 보기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쪽 60짜리처럼 여기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120에서는 밴드 안에 갇힌 모습이 나옵니다만 60에서는 밴드 타기, 돌파, 밴드 타기 1선과 2선, 밴드 타기 1선과 2선 이러한 것들이 더 세분화되어 보입니다. 짧게 가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짧게 보시면 너무 많은 매매를 하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경계를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의 우측에서 120짜리도 밴드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 나오는데요. 60짜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밴드 타기나 밴드 폭이 넓어지거나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번째 회귀현상은 일어나네요. 중심선을 가운데 두고 오르락 내리락 이건 회귀현상이죠. 이 회귀현상이 계속 발생될 때는 잠시 매매를 쉬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로 추세 타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대표적인 2가지 분석법이 있죠.
하나는 마디 분석법이고요. 하나는 추세 분석법입니다. 오늘은 추세 분석법을 배웠으니 다음번에는 마디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로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죠? 예,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